자,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오늘은 13차시네요. 영조와 정조 때 실시되었던 탕평책을 배워보고요. 그리고 우리 그 조선 후기에 정말 우리 조선의 정치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던 대표적인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세도 정치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우리 조선 후기에 이 세도 정치의 혼란함을 딛고 새로운 어떤 왕권을 강화하려는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던 흥선대원군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 간의 세력 밸런스를 잡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예종 논쟁이나 그 숙종 때의 어떤 환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붕당들이 어떤 독재를 하게 되죠. 네. 상대방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붕당 간의 싸움을 뜯어 말리는 이걸 탕평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조와 정조가 실시한 그런데 이 탕평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죠. 자, 영조는 숙종의 환국 이후에 붕당 간의 극심한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것이고, 자, 국왕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그 밸런스 유지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건데, 자, 탕평파를 따로 육성을 했고요. 그리고 살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관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살인들 사이에서 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덕망이 높고 유명한 그래서 이 사람이 관직은 없으나 어떤 그 살인 양반 사대부들의 그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살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원을 정리하는데 이 서원은 붕당의 기본적인 근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0여 개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조전랑 바로 이 처음에 이 붕당이 갈라질 때 이 이조전랑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바로 동인과 서인이 나뉠 만큼 바로 이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인 관직이었습니다. 근데 이조전랑의 큰 권한 가운데 하나가 관리의 추천권을 갖고 있었어요. 3사 관리의 추천권을 이 영조가 없애버려서 권한을 축소했다는 건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이 이조전랑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탕평책의 실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실패라고 본다기보다는 영조가 실시한 탕평책의 부작용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탕평책의 후원 세력의 역할을 했던 외척의 힘이 강해졌다는 거죠. 외척은 왕비 쪽의 친척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외척 세력이 강력한 어떤 그 붕당 간의 싸움을 말리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됐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와중에 사도세자, 바로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아들을 죽이게 한 영조를 옹호한 사람들을 이제 노론 중에서 이제 벽파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영조를 비판한 세력을 시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시파 같은 사람들은 영조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약간 정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론 시파는 자기 아버지를 조금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좀 같은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벽파 같은 경우는 영조를 옹호했다는 것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 이 벽파를 이렇게 등용하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정조가 이제 균형법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균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지 않고 직업군인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군형이 중앙군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직업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제 그 역할을 일반 이제 백성들이 하게 되고 군대를 가는 대신에 이제 군포라고 하는 세금을 냈다는 것이죠.
자, 그 분포가 1년에 두 필이었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1년에 한 필로 줄인 게 바로 균형법입니다. 예. 이 정도 내용을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영조가 균형법을 시행했다. 혹은 영조는 1년에 군포 납부를 한 필로 줄였다.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신문고를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금도 신문고가 있잖아요. 청와대 신문고. 그래서 억울한 백성들이 이 고가 이제 그거죠. 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을 막 둥둥둥둥 치고 본인의 억울함을 뭐 호소했다. 뭐 이런 것들을 부활시켰다. 백성들의 어떤 어려움을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죠. 자, 이 그 영조의 손자인 정조는 굉장히 탕평책으로 유명한 굉장히 좀 조선 후기의 지적이면서 굉장히 그 능력을 갖춘 덕망 있는 왕으로 평가받는데요. 자, 탕평책을 추진합니다. 여기 붕당의 존재를 인정함, 요건 지우시고, 요거보다는 첫 번째, 이 영조 때 강해진 외척 세력을 제거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영조의 탕평책을 약간 소극적이라고 평가한다면 정조는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자, 노론 시파, 아까 말씀드렸죠. 노론 시파가 영조를 비판한 아버지인 사도세자 편을 들어줬던 이 사람들, 그리고 소론, 그리고 남인,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서 등용을 하였다. 자, 규장각을 육성하는데, 규장각은 원래 왕실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이 어떤 권력기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겉으로는 도서관에 어떤 책을 보관하고, 뭐, 그러한 어떤 그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조의 어떤 이런 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기구로 육성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서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자와 얼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두 개를 더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첩의 자식인 겁니다.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첩이야. 근데 엄마의 신분이 양인이면은 서자라고 했고요. 엄마의 신분이 천인이면은 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양반이 아니고 중간 계층에 해당되는 조금 신분적인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라 능력 있는 서얼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했다는 건데 검서관은 지금의 도서관 사서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사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정책을 연구하는 어떤 정조의 어떤 그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이렇게 육성했다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인물이 박제가 유득공 같은 실학자들이 있습니다. 박제가와 유득공은 서얼이었고요. 여기 이제 정약용은 사실 양반입니다. 해가지고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초기 문신제를 실시했는데 초기 문신제는 이 그 초급 관리들 과거에는 합격을 했는데 아직 높은 관직을 갖지는 않은 이러한 초급 관리들을 재교육하는 그래서 개혁 세력화하는 그러한 교육 제도를 일컫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정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면 당시에 뭐 노론이라든지 이런 이 정조에 맞서는 이런 붕당 세력이 오군영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군영은 사실 왕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지만 왕보다는 어떤 그 양반 사대부들 메이저 정당 붕당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오히려 정조를 해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위협 세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조는 자기만의 어떤 포스 바로 밀리터리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용영이라고 하는 국왕의 친위 부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수원에다가 화성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수도를 옮기려고까지 이렇게 고민을 할 만큼 어떤 세력의 지역적인 자신의 어떤 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령이 항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였고요. 이 얘기는 어떤 지방 향촌의 사족,
양반들의 향촌 지배를 억제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지방관인 수령이 바로 지방에서 당시에 이 양반들이 백성들의 정말 이렇게 삥을 뜯고 막 땅을 뺏고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수령이 강력한 왕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적으로는 통공정책을 실시하는데 통공정책은 한마디로 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농업을 굉장히 중시하고 상업을 천시했어요. 그 이유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상업활동을 일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만, 특히 이제 그 시전에서, 지금의 종로죠. 서울 한가운데서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단을 파는 시전 상인들은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비단을 팔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그것을 금난전권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난전. 그러니까 이게 난전이 뭐냐면 우리 그 막 물건을 가져와서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파는 거 이걸 난전이라고요. 그런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건데 이 정조는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과 상업이 모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요. 농업, 상업, 수공업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너무 통제적인 형태로 나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시전상인들 금난 정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법전으로 대전 통편을 편찬하는데 대전 통편하고 비슷한 이름의 또 하나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대전 통편 정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정조가 죽은 뒤에 순조, 헌종, 철종 바로 3대 60여 년 동안은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 세도 정치 시기에는 권력이 비변사에 독점됩니다. 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세도 가문이겠죠. 그래서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마치 고려 후기에 권문세적이 도평이 사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중앙군영, 오군영의 지휘권을 이들이 장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왕권은 약화되고 3사의 여러 활동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나라는 엉망이 되죠. 매관매직, 바로 관직을 팔고 산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서. 자,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삼정의 문란, 바로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떤 세금 제도의 문란을 일컫는 말인데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을 일컫는 말이죠. 자, 전정이라고 하는 건 밭전자가 들어가니까 토지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 군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포,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인데 여기에서 또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가 환정, 환곡인데 이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농민들이 어떤 쌀을 빌리고 싶지 않은데도 얘네들한테 쌀을 1kg을 빌려주고 이 추수를 할 때가 되면은 정말 좋은 쌀을 3kg씩 그거 막 생일을 받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걸 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환곡이 고리대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도정치 시기에는 소청과 벽서 같은 소극적인 이게 어떤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액션이 취해집니다. 이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소청은 관청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고 벽서는 벽에다가 그렇죠? 막 이게 낙서하는 거예요. 일종의 종이를 막 써붙이는 거죠. 어떤 사또, 변사또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예. 근데 이건 소극적인 거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못 참겠다 해서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 봉기가 두 개가 나오네요. 예, 바로 평안도 지역의 차별에 항거한 홍경래의 난이 있고요. 그래서 홍경래의 난은 바로 왜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났고, 임술농민 봉기는 그로부터 한 50년 뒤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바로 진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어떤 농민봉기가 있는데
정부는 이게 삼정의 문란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삼정의 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했다. 다시 말하면 삼정의 정청이 언제 설치됐어요? 삼정의 문란이 심했던 조선 후기에 설치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자, 47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47페이지가, 46페이지에 여기 환곡, 전정, 궁정, 환곡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요 삼정의 문란 중에서 환곡의 문란이 46페이지에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환곡의 문란. 아까 이제 선생님이 고립시처럼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농민들을 구제하는 이 제도가. 자, 빌려주고 빌리는 건 양쪽 다 원해야지. 억지로 하면 불편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고 싶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 왜 나를 삥 뜯으려고 강제로 이걸 빌려주냐는 거죠. 자, 봄에 좀 먹은 쌀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쌀을 한 마를 바꿔서 가을에 온전한 쌀 두 마를 바친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글이에요. 이런 것들 잘 봐두시고 47페이지에는 이제 홍경래에 난 일어났던 평안도 지역이 나오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홍경래의 경문, 그러니까 이제 그 붙인 거예요. 억울한, 화가 나는 이유를 붙인 거죠, 벽에다가. 자, 뭐라고 했냐? 관성, 평안도 사람들은 모두 이 경문을 들어라. 예,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 이 천한 노비들도 관서 사람, 바로 평안도 지역을 일컫는 말이죠. 평안도 사람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지금도 약간 지역적으로 뭐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홍경래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분개하면서, 바로 평안도 지역에 왜 지역 을 하느냐 이런 거에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홍경래도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거기에 상공업자,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거 이런 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흥선대원군 개혁정치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매우 매우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예,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예,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은 왕이 죽어야 그 다음 세자가 왕이 되기 때문에 대원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제 당시에 고종은 원래 왕족이긴 했는데 왕 아버지는 이제 당연히 왕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이 대가, 아,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이 대가 없다 보니까 왕족 중에서 누군가를 다음 왕으로 앉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종이었다는 거.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찌어찌해서 고종을 왕으로 만들었는지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당시는 세종치식이죠. 그래서 왕권이 엉망진창으로 낮아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두었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세도 정치를 타파해서 안동 김씨를 축출해버리고 당시에 이들이 장악하고 있던 비변사를 축소 혹은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권한은 의정부, 원래 정치를 해야 되는 기구죠. 의정부에 돌려주고 군사는 삼군부에 돌려주게 됩니다. 자, 법전으로 대전 회통을 편찬했는데 아까 정조 때 바로 대전 통편이 편찬됐다. 그래서 정주가 더 빠르잖아요, 순서가. 대전 통편, 통자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뒤에 나와서 대전 회통이다. 뭐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게 됩니다. 전정, 공정, 황곡 아까 말씀드렸죠? 전정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문제인데 아니 선생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거 왜 생겼냐면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는 더 이상 뭐 똑같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데 문제는 왜 세금이 덜 붙였느냐?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대장에 누락된 토지 은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은닉된 토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나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빽 있어가지고 이 정부에서 세금을 거둘 때는 토지대장을 보고 여기에 누가 얼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으니 이 사람한테 얼마를 걷어야겠다. 그걸 근거로 이제 이렇게 세금을 걷는데 토지대장에 롯데가 보면은 그 토지는 당연히 세금을 거둘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토지조사를 통해서 그런 토지대장에 빠진 토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내던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걷었고 토지 겸병을 못하게 했어요. 토지 겸병은 남의 토지를 뺏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걸 못하게 했다는 거죠. 자, 군정은 뭐였어요? 군포를 내는 건데 아까 저기 뭐였죠? 영조가 균역법을 실시해서 군포의 부담을 많이 낮춰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거는 계속해서 이 부패한 관리들이 너무나 많은 어떤 이런 그 군포를 거두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죠. 여기 보시면 어, 코포제가 실시되기 전에 이 군포는 누가 냈냐면 상민, 일반 평민들이 냈고요. 노비는 면제가 됐습니다. 노비는 아니잖아요. 뭐 세금을 안 내죠. 그리고 양반하고 관리들은 다 면제가 됐어요.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신분제가 뒤에 나와서 조선 후기가 되면 원래 조선이란 나라의 신분제도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반이 피라미드 꼭대기의 소수였고 인구의 대다수는 바로 평민들이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게 임진왜란 이후로 역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역피라미드. 보이나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양반인지 상놈인지 뭐 상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서류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양반이라고 막 우기게 되는 거죠. 양반이 특권이 많으니까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일반 평민들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의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평민들만 이 세금을 내다 보니 이 바로 군포를 내다 보니 여러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군포를 내야 됐다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간단합니다. 양반한테도 군포를 징수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양반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걸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누굽니까? 터프가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반 닥치고 대 해가지고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포포제를 실시한 뒤에는 납부층이 양반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74%, 15%에서 74%로 납부층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대신 양반들의 강력한 반발을 낳게 되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춘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봄에 이제 왜 이제 곡식이 이제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때 비축해 놓은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농민들이 추수를 하면 그거를 다시 받는 게 환곡인데 이게 이제 골프처럼 운영되다 보니까 이것을 관청에서 운영하지 않고 사천, 개인의 창고를 통해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환곡 운영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이거 삼정의 개혁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 배우책 아니죠. 교과서 48, 49페이지에 보면 요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다음 소원을 정리합니다. 자, 소원은 원래 이제 양반 사대부 바로 이제 살인파의 두 날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향약과 서원 이 두 날개 중에 하나였는데 서원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원이 돼요. 왜냐하면 서원이 소유한 토지는 면세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들이 자기 땅을 마치 서류상으로 서원의 땅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이런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과 유생, 바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어차피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어떤 근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한 거야? 흥선대원군은 폭탄을 떨어뜨렸다. 600여 개, 아까 보시면 영조가 서원을 1차로 정리했잖아요. 600여 개 정도 남겼는데 흥선대원군은 600개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해버리고 이 서원이 갖고 있던 토지를 국가 소유로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원에 딸린 토지 노비를 몰수함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은 확충되었겠죠. 하지만 누구의 반발?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낳았다. 그럼 여기 있는 호포제와 서원 정리의 공통점은 그렇죠. 양반들의 반발을 낳게 되었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땠을까? 농민들은 박수 쳤겠죠.
아유, 고소하다. 니네 양반. 니네도 이렇게, 니네가 우리 괴롭힌 거 당해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권 강화의 상징인 바로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탔는데 돈이 없어서 다시 세우지 못했던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다시 세우게 돼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원납전, 바로 원망하면서 납부한 돈이다. 그러니까 양반들한테 니네 기부금 내. 기부금이에요. 당백전,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일당 100의 화폐, 조선시대 화폐는 상평통보 아닙니까? 상평통보 100개의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의 경백전을 이렇게 편찬하게 됩니다. 찍어내게 돼요, 돈을. 돈이 이제 거두면 안 되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왜 물가가 상승하는지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반이 경복궁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나무는 다 누구 땅에 있느냐? 양반 땅에 있죠. 그래서 양반 묘지림을 벌목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양반들의 불만을 낳게 되는 거고 그럼 일은 누가 해? 그거 깎아주고 막 궁궐 세우는 거는 백성들이 해야 되니까 농사 져야 되는데 지금 끌려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반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굉장한 어떤 그 경복궁 중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선대원군은 어떤 지금까지 새정치 시기에 추락한 왕실의 권위를 다시 살리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요차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벌써 26분이 됐는데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서 선생님 해하기에는 아무리 적어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도 이렇게 특히 이게 흥선대원군의 여러 가지 이제 개혁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